안녕하세요. 예. 오늘 3일 남았죠? 공부는 오늘부터 하는 거예요. 오늘부터 하시면 이제 30점이 올라가니까 뭐 충분히 이제 다 합격하실 수 있고 이제 긴장이 되실 텐데 편안한 마음으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아유, 저도 막 시험때가 되면 막 긴장돼서 오늘은 뭐 특별한 건 없고 이미 다 하셨던 거를 전체적인 이제 기억을 되살리는 시간을 이제 갖도록 할 텐데 순서대로 쭉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한지 맞추셔야 되는데 첫 번째는 역시 이제 부동산 개념이죠. 부동산 개념은 이제 시험 보시기 전에 요번에 나올 텐데 어느 부분 어떤 주제가 있는지 기억을 쭉 되살려 보면 네 가지 주제가 있었죠. 가장 많이 나온 복합 개념 부동산, 그리고 이제 정착물, 준부동산, 그리고 복합 부동산 이런 논리예요. 1번 같은 형식이 많이 출제를 해죠. 이거는 이제 단독 문제로도 많이 나옵니다. 1번은 이제 X죠. 뭐가 틀렸어요? 그렇죠. 광업재단 자산 상품, 그러니까 어,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경제적 개념에 해당되지 않는 거 하면서 1, 2, 3, 4, 5번으로 출제를 합니다. 근데 광업재단은 준부동산이기 때문에 준부동산은 어떤 측면의 개념이죠? 법이죠. 이제 법적으로 협의랑 광의로 나눠지고 그런 네 가지로 이제 측면이 등장하는 요거는 X가 되는 거를 바로 체크하시고 이제 두 번째로 등장하는 게 정착물인데 정착물의 종류는 몇 개가 있어요? 두 개가 있죠. 토지와 독립된 정착물과 토지의 일부에 해당되는 정착물이 있는데 그걸 두 가지를 구별할 수 있느냐 이런 형식의 질문인데 이것도 1, 2, 3, 4, 5번으로 나오죠. 단독 문제인데 이거는 이제 여기 틀렸죠. 담장은 토지의 일부에 해당되는 정착물 이렇게 등장합니다. 이 중개사 시험에서는 여기다 국어가 나왔었고요. 평가사 시험에 이걸 담장으로 바꿔서 출제한 사례가 이제 몇 년 전에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정착물이냐 아니냐에 대한 구분 기준이죠. 민법상 정착물이면은 부동산이고 아니면은 이제 동산이 되는데 시험에 나온 건 두 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 많이 보시던 거죠. 물리적으로 부착된 걸 제거 가능하다 하더라도 모두 다 동산 보는 것이 아니라 어때요? 제거됐을 때 효용적인 면에서 영향 미치게 되면은 부동산 가치가 훼손이 되죠. 그거는 떼어내면 안 되는 물건으로서 정착물로 간주되고 여기다가 이제 동산을 집어넣죠. 오답 나올 때. 그리고 이거 시험 문제 동영에 냈을 때도 많이 틀렸던 많이라고 좀 틀렸던 부분인데 임차인이 설치한 물건은 중간에 어떤 미사후가 나온다 하더라도 뭘로 보는 게 원칙이다? 동산. 근데 이게 기출 문제집 보시면은 여기다가 이제 부동산 집어넣었었죠. 오답으로 나온 사례를 보시면서 마지막을 쭉 정리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정착물의 구분 기준 중에 이제 유의하게 나왔던 내용입니다. 두 가지, 이건 5가 되는 겁니다. 이런 형식으로 나와. 이. 이거보다 더 쉽게 나와. 더 쉽게. 이게. 그리고 이제 뭐 서포트하는 약간의 미사옥으로 등장하는 게 준부동산이죠. 이 준부동산은 이제 두 가지로 등장하는데 개념에서는 먼저 준부동산의 개념이 나올 때는 반드시 무슨 단어가 붙어야 돼? 그쵸? 등기 등록에는 공시 방법이 꼭 붙어야 됩니다. 민법상 부동산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관계 법령, 그러니까 해당되는 법이 있겠죠? 그 법률에 의해서 공시 방법이 불가피하게 특정한 물건을 말한다. 여기까지 딱 잘라서 이제 개념이 나오고 두 번째는 종류가 나오죠. 다다다다다 연결을 시켜요. 그러면서 얘네들은 이제 종류로 연결되고 나중에 이제 얘네들이 이제 준부동산 전부 감정평가의 대상이 되죠. 그래서 그 마지막 40번 문제 보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쭉 진행이 되죠. 예를 들어서 이제 어권은 무슨 방법으로 감정평가해요? 수익환원법. 그 선박 항공기는 원가, 자동차, 거래사례, 광업재단, 수익환원법. 공장재단은 이제 개별평가 하다가 계속적인 수익이 예상될 때 이런 조건이 나오면 뭐다? 수익환원법. 이렇게 이제 다 평가의 대상이 되는 식으로 언급하는데 제일 많이 나오는 파트는 이제 그나마 이제 개념하고 그다음 단계가 예를 들어서 자동차 등록 공부에 등록된 자동차는 경제적 개념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죠. OX, X죠. 전부 다 법률적 개념으로 이제 매칭을 시켜야 됩니다. 이거는 O로 이제 표시가 되어 있는 내용을
마지막에 익히시라는 차원에서 한 것이고, 요거는 이제 가장 적게 나오는 부동산 개념에 대한 논리죠. 여기서 보면은 등록된 거래 객체인 부동산이 토지이고 결합된 상태. 얘네들 일괄평가하겠죠. 이걸 이제 복합 개념 부동산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OX. 아니죠. 이거 복합 부동산. 그러니까 복합 개념 부동산하고 복합 부동산 구별할 수 있느냐? 이게 이제 85년 1회 때 문제지. 85년도에 보면은 다음 중 복합 개념 부동산이란 이렇게 이제 시험에 나온 사례가 있어요. 1, 2, 3 간단하게 보기 중에 복합 부동산이 있는데 얼마 전에 한번 나왔었죠. 이건 X. 복합 부동산. 이거 말고는 나머지는 이제 민법에 대한 내용이에요. 민법 여러분들 지금 완벽하시죠? 예, 이제 지금 뭐 아마 독일어로 나와도 아마 민법은 6, 70점 이상 나오실 겁니다. 그러니까 완벽한 상태에서 학교론 수준에서 등장한 요 테마는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이제 터치하시면 되실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토지용으로 넘어가죠. 토지용가 3년 연속 나왔는데 3년 연속 나올지 애매하긴 합니다. 근데 총론 파트가 낼 것이 없어서 세 문제는 어쨌든 내야 되니까, 그러면 전설적인 토지가 이제 두 개가 있죠. 필지하고 획지를 구별하는 거하고 후보지하고 이행지를 구별하는 거. 필지에는 키워드가 요거죠. 소유권. 소유권제. 그러니까 법률적 개념이에요? 아니면 우주적 개념이야? 법률적 개념 이렇게 냅니다. 그리고 이제 요걸 장난쳤었죠. 최소 등록 단위인데 이걸 뭐라고 냈었어? 면적 단위로 나온 사례가 있었어요. 근본적으로 그러고 요거를 최근에 나온 지문은 이렇게 개념을 옳게 해놨어요. 옳게 해놓은 다음에 이걸 필지라 해야 될 거를 필지하고 상대적 개념은 뭐 획지를 집어넣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오답으로 나온 사례가 있어요. 항상 토지 용어는 이제 그 짝꿍이 되는 것을 묶어서 공부하시는 게 효율성이 커진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획지는 키워드가 뭐예요? 요거죠, 이거. 가격대가 비슷한 일단의 토지를 묶어서 하나 획지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데, 이것도 이제 틀리게 나왔을 때 최근에 그 출제원이 아주 졸미하게 해놨죠. 비슷하다는 것은 살렸죠. 비슷한 살렸는데 요거를 용도가 비슷한 이렇게 표현해가지고 오답으로 나온 사례가 3년 전에 있었어요. 근본적으로 이렇게 개념을 옳게 해놓고 여기다 뭐 택지를 집어넣는다니 해서 오답 나오는 것도 전형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실제 액지를 먼저 잡아놓고 가셔야 되고요. 이건 뭐 답이 다 있으니까 이건 오가 되는 것이고, 중간에 이제 정답이 잘못 표시된 것도 있으니까 그걸 골라내는 재미도 있네요. 그리고 전설적인 토지 중에 하나인 후보지 이행지. 이건 또 지금도 계속 작년에도 나왔었죠. 후보지 이행지는 이제 중요한 게 용도 분류가 중요하죠. 용도 지역은 국토개혁법상 용도가 아니라 이제 감정평가상의 용도인데, 주상공 상호간의 전환 중에 돼요. 이건 뭐예요? 그렇죠. 행동인 상호간의 전환 중이면은 후보지가 되니까 이게 바뀌었죠. 그러니까 큰 용도냐 작은 용도냐. 그리고 요거 있죠, 요거. 요거는 이제 요건 틀렸고 7번은 후보를 바뀌셔야 되고, 요거는 25회 이후에 갑자기 이제 각광받은 토지죠. 그러면 이제 패키지가 어느 땅을 중심으로 정리하시라고 그랬어? 빈지. 빈지에게 먼저 잡아주셔야 돼. 빈지는 우리 법에 규정된 내용이 해수면 최대 만조 소유에서부터 지적 등록된 지역 사이의 토지를 뭐라 그런다? 빈지. 그럼 빈지가 나오면은 허락지. 프락지는 이제 지적 공부에 등록된 토지. 이게 필지인데 등록된 토지가 이제 어쩌고저쩌고해서 물에 잠겨 버렸죠. 이게 이제 뭐다? 퍼락지. 퍼락지에 대한 소유권 관계는 민법 시간에 정리하시면 되는 것이고, 이거는 잘못됐죠. 바뀌었는데 이 빈지가 나오면은 이제 빈지는 그래서 등록된 토지가 물에 숨이 잠긴 토지. 이렇게 이제 아니 이거는 프락지고, 요 사이의 토지니까 이런 사적 소유 인정이 안 되는데 이용 가치가 높은 토지 하면서 그 부분을 포인트로 잡아서 법지랑 이제 세트가 되는 것이죠. 이거 이외에 이제 토지들이 나지하고 뭐 건부지 비교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휴안지하고 공안지, 택지 해놓고 택지 넓은 개념 뭐 부지, 택지 등은 택지 등 개발되기 이전 땅 토지 이런 묶어서 이제 정리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나올까? 애매모호합니다. 그리고 이제 9번부터는 항상 나온다고 보는 토지의 특성이죠. 토지 특성 하면은 이제 일방적으로 이제 그 자연적 특성 중심 많이 정리하시다가 부동성 하면 무조건 무슨 단어가 나와? 지역화, 국지화. 짝짝짝 나오면 다 부동성 이렇게. 얼마나 쉬워. 이렇게. 이게 한 지문이죠. 딱 보기가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 또 자주 나오는 게 뭐야? 외부 효과. 그렇죠?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또 이제 부의회복가를 명시하면은 가치가 떨어지죠. 부의회복가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리고 이제 여기도 용도 지역 쫙쫙쫙 나왔으니까 전부 다 부동성 이렇게. 이게 이제 한 지분으로 이게 연습이 돼 있지만 실제 시험은 이게 세 개로 이제 나눠서 설명이 되고 있는 파트다라고 이제 설명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거는 맞지? 예. 그런 질문들이 지금 입장에서 바로 떠올라요? 아니면은 뭐지? 한참 생각하셔야 돼. 바로 떠오르시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상위 한 3.5%에 해당됩니다. 지금 이제 20만 명 중에서 거의 한 19만 명에 해당 질문은 이게 뭐더라? 라고 지금 따져보고 있어요. 왜냐? 내일부터 토지 특성을 정리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공부는 3일째 하는 거죠. 3일째. 그리고 이제 부정성은 얼마 전에 계속 출제를 하고 있었는데 뭐 여러 가지 많죠. 독점적 소유욕, 나만 갖는 거죠. 생산이 안 되는 거니까 이것도 유명하죠. 그리고 더 유명한 거 뭐 토종 집약화 이렇게. 그래서 이제 부정성 이것도 맞고 영속성은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수명이 길다는 거니까 유명한 게 이게 있죠. 소득이득과 자본이득. 이 부분은 이제 투자론에서 거꾸로 연결시켜서 나왔었어요. 지난번에 우리가 동영회 연습할 때 부동산 투자의 특징을 설명하면서 소득이득 자본이득에 대한 논리를 펼쳤을 때 그걸 영속성으로 매칭시켜야 되는데 그걸 부동성으로 매칭시킨 지문을 엄청 틀리셨어. 엄청. 예. 소득이득은 이제 운영된 임대소득이니까 자연스럽게 임대시장 연결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소멸되지 않는 거니까 소모한 걸 다시 만든다는 논리가 또 적용이 안 되는 거지. 이렇게. 근데 이런 부분들은 이제 끝까지 읽으셔야 돼. 소몰 전전은 재생산 이론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렇게 하면 또 틀리죠. 여기서 배제 딱 이렇게. 요 단어 가지고 장난쳐. 아우, 그냥 출제는 그냥 이거 죽겠어. 이렇게. 그래서 이제 세 가지를 가지고 연결시키면 되고 가장 정답이 적게 나오는 게 이제 개별성이죠. 이건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이제 여기서 평가사 시험에 나온 표현인데 부동성이 한 것이 국지와 지역화 이렇게 많이 표현하는 데 비해서 개별성은 일일이 하나씩 하나씩 접근하는 거니까 개별화, 국체화 이렇게 이제 연결이 돼야 돼요. 출제는 그걸 이렇게 표현했었죠. 일반화, 표준화. 일반화, 표준화 똑같다는 뜻이죠. 개별성하고 내용이 안 맞아요. 그래서 일반화, 표준화가 아니라 개별화, 구체화 이렇게 설정하시고, 그러니까 토지의 특성은 그런 용어적인 이제 의미하고 매칭시키는 것도 있지만은 단어 가지고 장난치는 것도 많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걸 지난번에도 동영에 내드렸을 때 이제 오답이 좀 한 20% 정도 있었어요. 이거는 이제 12번은 맞고, 그 다음에 이제 비교되는 것 중 약간 접근한 거. 토지는 감정, 이런 감정 평가할 때 감가를 하죠. 감가란 파트가 나온 부분이 어디서 나오죠? 원가법에서 나와요? 아니면은 소방법에서 나와요? 원가법에서 나오죠? 원가법에서 이제 감가에 대해 설명하면서 감가 종류가 몇 개? 세 개 있었죠? 물리적, 기능적, 경제적. 그렇죠? 감가수는 개념할 때 그러잖아. 물리적, 기능, 경제적 고려해서 그 해당되는 금액을 어디에서 제조다원가에서 뭐 공제하여 뭐 기준 시점 어쩌고저쩌고 이제 마무리가 되는데 그 감가 중에서 이제 이 경제적 감가 있죠? 이거는 외부적 감가이기 때문에 요 관계에 되는 토지의 특성은 뭐다? 부동성. 그러니까 토지는 이제 경제적 감가를 고려해요, 안 해요? 고려하죠. 그렇죠. 외부적인 힘에 의해서 야기되는 가치 손실은 본인 간에 무관하게 나타난 거니까 경제가 고려하는데 근데 영속성에 대한 원칙으로 연결되는 게 토지는 물리적 감가는 적용을 배제하죠. 이것도 실제 시험 보면 적용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것만 가지고 했는데 적용되느냐 안 되느냐 이렇게 연결이 돼야 돼요. 많이 틀렸던 동영 사회차 때 내용이죠. 그래서 이거 주의하셔야 되죠. 그러니까 토지는 물리적 감가는 회계적으로 적용이 안 됩니다. 근데 경제 감가는 적용이 되고 이게 영속성하고 부동성으로 이제 매칭을 시게 되는 설명이 되는 겁니다. 이것도 평가사 시험에서 같이 묶어서 나온 적이 있었어요. 어떻게 표현했냐면은 토지의 경우 토지는 이제 물리적인 면에서 가치 손실은 일어나나
가치 손실이 일어나지 않지만은 경제적인 면에서 가치 손실이 나타날 수도 있다. 이렇게 표현한 사례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를 이해하시느냐를 이제 몇 프로 가지고 설명한 내용이다라는 거죠. 중요한 질문이었었고, 이거는 이제 맞지. 그리고 이제 그것도 이제 헷갈리는 부분인데, 토지는 물리적 공급이 가능 불가능. 불가능 엄청 나왔죠. 무슨 특성에 의해서? 부증성. 근데 토지는 경제적 공급은 가능하지. 이것은 이제 용도의 다양성. 근데 이게 아마 25회 이후에 여기서 정답이 한 3번 나왔는데, 그 부증성 논할 때 이렇게 표현하면 이제 맞게 되는데, 부증성으로 인하여 토지의 물리적 공급 및 용도적 공급을 불가능, 이렇게 표현한 사례가 아마 보셨을 거야. 이 질문은 틀렸고 그게 당시 정답이었었어요. 뭐가 잘못됐어요? 공급이 불가능하다 연결시키는 거를 부중성을 하면은 물리적 공급만 연결해야 되는데 용도적으로 같이 나와가지고 이 부분이 틀렸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느냐를 여쭤봤던 실제 시험 지문이다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아주 익숙한 내용인데, 근데 지금도 물리적 공급이 불가능하다는 표현하고 물리적 감가 적용이 안 된다는 요거, 감가하고 공급을 자꾸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전혀 다른 이제 사고 방식입니다. 그거는 맞고. 그리고 이제 15번은 감정평가할 때 수익환원법 있죠? 수익환원법의 이론적 근거가 되는 특성이 뭐랑 관계돼요? 용석성. 이거는 수익환원법의 개념을 안다는 전제 조건이죠. 수익환원법이란 개념할 때 어떻게 표현해요? 당내란 말이 나오잖아. 당내란 이 단어는 기본적으로 수명이 길어야지 나올 수 있는 상황이니까 용석성하고 매칭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개별성 감정평가는 여러분 거래사례 비교법이라는 거 있죠? 거래사례 비교법은 거래 사례를 수집을 하죠. 이 거래 사례가 대상 부동산하고 무슨 관계 있는 부동산이야? 1번 대체 관계, 2번 도대체 관계, 3번 반도체 관계. 무슨 관계? 대체 관계 있는 물건이죠. 대체 관계는 비슷한 거죠. 그래서 대상 물건과 비슷한 이렇게 연결이 돼요. 거래 사례를 수집한 다음에 거래 사례 가격을 기준으로 사정 보정하고 시점 수정 등등을 거쳐서 대상 물건 가격을 구하는 방법이 이제 거래 사례 비교법인데, 거래 사례 비교 적용을 어렵게 하는 거 있죠? 어렵게 하는 관련되는 게 뭐야? 개별성이지. 개별성. 개별성은 다 다르다는 논리니까 대체항의 성립이 안 되죠. 개별성은 같은 말로 그래서 이대체성이라고 이제 표현하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그 거래 사례 비교법에서 대상 물건과 대체 관계에 있는 거래 사례라는 것은 자연적인 면에서의 대체 관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문적인 면에서 용도, 기능이라는 면에서 대체성을 의미하게 되는 걸로 연결을 시키게 돼요. 평가론에서는. 그래서 이제 여기 어렵게 한다. 요거는 맞다 틀렸다? 맞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럼 이거는 같이 내지 않고 따로따로 이렇게 내고 있어요. 요 첫 번째 지문은 우리 중개사 시험에 나왔었죠. 예. 얼마 전에 나왔었고, 두 번째 지문은 평가사 시험에 나왔던 지문입니다. 등등등 비교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토지 특성 잡아놓고, 그리고 용도의 다양성 이제 뭐 거의 등장하지 않는 건데 최유형 나왔죠. 최유형 나왔을 때 우리 중개사 시험에서는 두 군데 선결했죠. 어디하고 어디? 자연적 특성에서는 부중성하고 매칭시키고 이문적 특성에서는 용도의 다양성을 매칭시키죠. 토지 이행과 전환 가능케 한다 이렇게 표현하죠. 용도 변경이죠. 용도 변경이 가능해서 용도 다양성 인정해 줘야 되는 것이고, 종합 분할의 가능성은 뭘 지원한다? 용도의 다양성을 지원한다. 이렇게 거의 잘 내지 않지만 그래도 알고 계시는 게 그나마 좀 유리한 이런 거 내용입니다. 여기까지 하시면은 그냥 세 문제 맞히시는 거야. 이게 막 머릿속에 막 스크린이 되지 않으세요? 부동산 복합 개념 부동산 땅 실집 핵집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몇 개 이제 하시면 돼요. 이거는 요번 주 토요일 날 시험 보실 때 여기까지는 9시 29분에 마무리돼야 된다라는 거를 정리. 그래서 시험 보기 시험 당일 날 이런 걸 잠깐 보시고 하시는 거야. 이 특성 이렇게 한번. 그래서 이제 약 1, 2분 사이 세 문제 맞춰 놓고 시작 종소리 나오면은 여기부터 풀게 되는 거죠. 17번하고 18번은 아마 올해는 단독 문제로 나오기가 이제 힘들 것 같아요. 어차피 이제 중요한 주제는 계속 나오긴 하지만은
순환식으로 단독 문제를 구성하는데 이 두 가지를 구별할 수 있는 게 작년에 이미 나왔죠. 그래서 이제 조금 그래도 일부만 확인하시고 가셔라 해가지고 가능성이 그나마 있는 이렇게 맛배기만 잠깐 집어넣었어요. 제일 많이 나왔던 거. 여기 이제 절량 변수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절량은 일정 시점이죠. 시점인데 절량에서 제일 많이 나온 게 이제 두 개가 있죠. 뭐하고 뭐. 재고량, 재고량. 재고량이 많이 나오고 그리고 인구수 아니 인구수 시험 문제 보면은 수가 어디 있어 이거. 그래서 재고량하고 인구수가 그나마 제일 많이 나왔고 그리고 이제 회계적으로 이제 특정 시점에 어떤 특정 기업의 재산상을 나타내는 게 있어요. 재무상태 표상에 자산, 자본, 부채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회계적으로 이제 자본은 내 돈이고 부채는 이제 남의 돈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 세 가지가 전부 다 회계적으로 따졌을 때 전부 다 절량으로 표현하죠. 작년에 이제 자산이 나왔었죠. 이렇게 출제 지문이고 통화량이 작년에 처음 나왔죠. 통화량은 전화 통화량이 아니라 그랬어요. 저 경제학적 통화량이라는 것은 범위가 어디까지 하냐에 따라 통화량 여러 개로 구분하지만은 일정 시점에 우리나라에서 유통되는 화폐량을 말하기 때문에 통화량은 전통적인 이제 가장 경제학에서 유명한 이제 절한 개념이 되고요. 주택보급률 아직 안 나왔어요. 순자산 가치가 우리 시험 옛날에 표현했는데 순자산은 뭐냐면은 이게 총자산이죠. 내 돈과 남의 합한 것이 이제 전체적인 자산인데 자산에서 부채를 빼면은 누구 돈이 돼? 이게 이 자본을 우리 시험에서는 순자산 가치로 냈었어요. 순자산 내 돈이다. 요즘에 그냥 자본으로 내더라고. 그래서 보급률 빼고는 이게 전부 다 절량 변수로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고 18번에 대한 논리는 유랑 변수죠. 유랑 변수 하면 가장 많이 나온 게 뭐예요? 무조건 소득이야, 소득. 소득이라고 여기 명칭했지만은 소득이 어떤 앞에 말이 붙는다 하도 전부 다 유랑 변수라 보시면 돼요. 우리가 투자론에서 가능총소득 있죠. 유효총소득, 순영업소득, 세전현금수지, 세후금수지 있죠. 전부 다 소득이야. 그리고 회계적으로 하면 단기순이익도 표현한 적이 있었고 단기순이익이 우리가 공부하시는 세후현금수지가 단기순이익인데 어쨌든 이제 소득 나오면 무조건 다 명칭을 불문은 전부 유량. 유량. 그리고 또 하나 뭐가 그 다음에 나온 게 임금. 그럼 킹 왕이 아니에요. 임금. 그리고 임금과 똑같은 말이 급여. 이렇게 해서 임금 나오면 무조건 다 절량. 최저임금은 유량.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뭐예요? 그렇죠. 임금 나왔으니까 전부 다 유량. 전부 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요즘에 등장하는 이건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저축 투자도 경제학적으로 뭐다 유명한 유량 변수고.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데 안 나오고 있더라고. 경비도 나왔었고 그리고 부동산 쪽에서는 주택 거래량하고 뭐가 나왔어요? 신규 주택 공급량. 얘는 전부 다 대표적인 유량 변수. 이 정도만 보셔도 지문으로 등장했을 때 맞출 수가 있으실 것 같아요. 이거 위에는 특별한 거는 어려운 게 없습니다. 물론 이제 실제 시험에 17번, 18번처럼 유량이다, 저량이다 해놓고 이렇게 잔뜩 집어넣을까? 아마 두세 개 정도만 나올 거야. 두세 개. 이렇게 잔뜩 집어넣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테마로 들어가 가지고 19번부터 우선 가장 기본 들어가는데 수요량의 변화하고 수요의 변화. 지금도 그 틀리는 분이 계세요. 수요량의 변화는 뭐죠? 해당재와 가격의 변화에 의한 수요량의 변화인 걸 어떻게 표현해? 곡선상에 점이 나타나는 게 수요량의 변화고 수요 변화는 해당재와 가격 이외의 다른 요에 의한 수요량의 변화를 뭘로? 곡선 자체에도 나타나는 게 수요의 변화고 그 개념도 지금도 나와 계속 꾸준하게. 그런데 이제 그 수요의 변화 요소, 그러니까 가격 이외의 다른 요소로 인해서 해당자 수요량이 변하게 만드는 수요의 변화 요소 중에 중요한 게 두 개가 있죠. 소득에서 구분하는 게 뭐하고 뭐야? 정상제, 열등제. 독립된 문제로 이제 언급을 많이 하고 있는 뭐다? 다른 제와 가격과의 관계를 논하는 대체제, 보완제. 그래서 19번 같이 내잖아요. 이건 지문으로 내는 것이 아니라 이게 2.5점짜리죠. 그러면은 A 가격이 하락했다 그랬죠. 여기서 퍼센티지는 대체제냐 보완제를 구분하는 지문이 나오면은 퍼센티지 신경 쓰면 돼야 안 돼요?
신경 쓰면 안 돼요. 퍼센티지는 크기를 위한 나중에 탄력성 문제고, 단지 방향성과 논하는 대체제 보완제는 그 가격 다른지와 가격 변화 방향에 의한 해당자 수요량의 변화 방향만 따지시면 되죠. A 가격 하락했다고 A제와에 대한 수요량은 어떻게 돼야 돼? 증가한다. 여기에 나오면 바로 여기에 떠오르셔야 돼. 그 다음에 A가 더 샀는 데 비해서 B는 오히려 수요량이 줄었고 C는 수요량이 같이 늘어났죠. 그럼 이제 소비자가 A하고 B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한 거죠. 그러니까 A, B는 무슨 관계? 대체제. A하고 C는 같이 소비한 거죠. 공동명체죠. 얘는 뭐다? 보완제가 되죠. 그래서 많이 보시던 것처럼 1번부터 5번까지 쭉 나왔을 때 대체 보완, 보완 대체 등등등등 막 표현하게 됩니다. 그는 이제 대체제, 보완제 조합을 찾으시면은 정답이 될 겁니다. 이렇게. 가장 중요한 게 대체제 보완제예요. 재밌죠? 예, 이런 문제 푸는 게 재밌어요. 근데 왜 동영에서는 정답률 이렇게 높지 않지? 4회차 제가 통계를 쭉 그동안에 한번 살펴봤는데 학원마다 공통적인 상황이 그렇게 했는데 1년 동안 하셨는데도 그 세 군데가 정답률이 평균 정답률 많이 떨어지는 파트가 있죠. 수윤급. 수윤급은 해도 안 되시나? 그리고 역시 뭐 예상대로 투자. 그리고 간편 공부 안 해서 이제 떨어지는 이제 통계인데 공급은 조금 이제 좀 아쉽습니다. 대학은 특히 잘하시긴 하지만은 제가 크죠. 그리고 요거는 20번 문제는 이제 작년에 이미 나왔죠. 작년에 운동 문제로 나오게 된 지문이다 보시면 되겠어요. 이게 작년 박스를 쳐놨죠, 이렇게. 수요곡선 자체를 우측으로 이동시킨 요소에 해당되는 게 몇 개냐 이런 형식이었는데 이렇게 되면 이건 오지선다죠. 그러면은 수요곡선을 이제 우측으로 이동한다. 그럼 여기 딱 보면은 느낌이 오죠. 우측으로 이동했다 곡선이. 그럼 얘는 수요량의 변화야, 수요의 변화야. 그렇죠. 아, 얘는 수요의 변화고 수요 변화는 방향이 두 가지죠. 증가냐, 감소냐. 우측으로 이동했다는 것은 수요가 그럼 수요 증가에 해당되는 요소다. 쭉 나열을 하게 됩니다. 이게 지문이니까 O냐 X냐인데 하나씩 짚어봐야 되죠. 대출 금리가 인하됐다. 보기 1번에 해당되겠지. 그럼 수요가 증가. 그렇죠? 그리고 보완제 가격이 하락했다 이렇게 나왔죠. 대체제 보완 정답이 나오니까 보완제가 하락하면 보완제 사요 안 사요? 사니까 내 것도 같이 사죠. 공동명체네. 그것도 수요 증가 맞지. 그리고 가격 상승하면 안 되죠. 기대감. 이게 포인트죠. 여기 보기 3번에 나오면은 이건 수요 증가 감소. 증가죠. 우리는 미리 살 것이고 대부비율이 증가되죠. 대부비율 증가. LTV 나중에 이게 금융론하고 투자론에 등장하죠. 대출을 더 얼마 할 것인가 그럼 LTV하고 DSR 기준으로 대출을 결정하게 되는데 대부비율이 증가하면 구매력이 커져야 작아져요. 커지죠. 돈 많이 빌려주는 거니까 제가 내년도에 대통령이 됐을 때 제가 하는 이제 100대 공약 중에 하나가 전 대부비율을 왜 이렇게 대부비율을 낮추는지 모르겠네. 아유 그렇게 하면 안 돼. 대부비율 저는 99.99%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럼 10억짜리 사는데 대출 얼마 해준다고요? 9가 4개니까 9억 9,910만 원을 이제 대출해 주겠다는 뜻이죠. 뭐 얼마만 있으면 10억짜리 사? 10만 원만 쓰면은 10만 원, 5만 원짜리 두 개를 종이 비행기에 만들어서 뺐다 해가지고 10억. 그러면 갚는 거 어떻게 합니까? 걱정하지 마시라 그랬어요. 대출금리 인하시켰잖아. 대출금리 0.00001%고 상환 방법은 이자 매월 상환 방법. 100년 후에 원금 갚고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한번 돼봐야 돼. 이것도 그 수요 증가 감소 증가죠. 그렇죠? 근데 요즘에는 이제 DSR 쪽으로 규제를 많이 하죠. 그리고 대체제 가격이 상승하고 있죠. 대체제 가격 상승해요. 그러면은 그 대체제 사요 안 사요? 안 사면 그 사람이 어디로 몰려와? 해당자 아파트로 몰려오겠지. 얘도 수요가 뭐다? 얘도 수요가 증가지. 그럼 결과적으로 여기서는 지문이니까 전부 다 옳게 해드렸죠? 그건 O가 되는데 그걸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셔야 돼. 여기서 실제 시험에 나오면 이게 1, 2, 3, 4, 5번으로 펼쳐지면서 하나를 딱 만들어낼 겁니다. 어디서 틀리게 할까요?
보완제냐? 다른 보기는 읽을 필요도 없어. 그냥 대체제 보완제에서 오지선다를 내면은 그 중에 정답이 있을 거다 하시면서 그것만 먼저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거는 다 옳게 한 것이고, 요거를 6개의 내용이 수요 증가구나라고 판단하는 시간적인 그 주어진 시간이 1분이라 하더라도 우리는 소요되는 시간은 거의 한 10초 안에 다다다다다 하셔야 할 수가 있으실 걸로 믿어 의심치 않고요. 그래서 이거 5로 해드렸으니까 좀 판단할 수 있으셔야 되고, 그리고 가끔 가다가 수요만 내는 것이 아니라 공급도 내죠.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공급은 그렇게 많이 내지는 않는데, 공급선을 우측으로 이동시켰다. 이것도 이제 공급량의 변화냐, 공급이 변화할 때 얘는 공급의 변화가 되고, 공급의 변화 중에 공급이 어떻다? 증가가 되겠지. 작년에 이제 이게 단독으로 나왔으니까 올해는 공급이 또 건드릴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기대는 하고 있는데, 그래도 항상 수요가 훨씬 더 많이 나오죠. 예제가 좀 풍부하니까. 그러면은 이제 공급 변화 중에 공급이 증가인데 해당자는 이제 주택 시장이고요. 주택가 하락했어요. 이런 곡선이 우측 이동이에요, 좌측 이동이에요? 좌측 이동이에요? 이동하지 않아요. 이동하지 않는다니까? 해당자가 주택 시장의 주택이잖아. 공급이니까 이렇게 되는데 가격이 하락해서 공급량이 줄 거 아니에요. 준 거를 곡선 자체가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곡선상에 점이 나타내죠.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저건 틀렸죠. 공급의 변화를 질문하는 건데 저것은 공급 양의 변화가 되는 겁니다. 나머지는 공급의 변화죠. 매도자, 가격 위의 요소죠. 증가하면 공급이 증가. 그리고 원자재 가격 자주 가장 많이 나오죠. 하락하면 공급이 증가. 이렇게 이제 표현하게 됩니다. 이건 X지. X인데 이게 틀렸죠. 그럼 양의 변화가 들어가서 X가 나왔다. 그것도 이제 실력을 갖춰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변화에 대한 논리 이렇게 잡아보는데 이 변화에 대한 논리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이 부분이 이제 균형으로 또 확장이 되죠. 그래서 22번처럼 수요곡선은 우하향하고 공곡선은 우상향한다는 이것이 기본 문제상의 조건으로 나오죠. 이때 균형이 이제 깨지는 경우인데 균형이 깨질 때는 둘 중에 하나가 변하는 경우가 많이 주어지게 돼요. 그러면은 이거 균형을 할 때 지문제 하나짜리 10초짜리니까 요인과 방향을 바로바로 캐치할 수 있으셔야 돼요. 요인 방향. 그러면은 주택시장이구나 판단이 된 다음에 생산 요소 나왔죠. 생산 요소가 나오는 순간에 뭐를 움직여야 돼? 공급을 변화시키는 거구나. 요인은 잡았으니 그 다음에 방향. 생산 가격이 상승했으니 공급이 감소구나. 그러면 이제 가격이 요소니까 얘를 움직여야 되는데 어느 쪽 움직여요? 좌측으로. 좌측 움직이면 가격이 상승, 거래량은 감소라는 조건이 나오느냐? 맞지. 그래서 딱 머릿속에 모양 조건을 잡아놓은 다음에 생산은 공급이니까 그 상승에는 그 공급 좌측으로 탁 치면 가격은 올라가고 가수량, 거래량은 줄어들어서 예! 이렇게 해서 보시는 것이 이제 이번 주 토요일에 여러분들의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 이건 5. 그리고 이제 23번은 소비면 나왔죠. 소비면이니까 수요고요. 요런 방향만 잡으면 되는데 역시 항상 나오는 대체주택 가격이 상승했죠. 그러면 해당자인 주택 수요는 어떻게 돼? 지금까지 아까 논했던 대체주택 가격이 상승했네. 대체주택 안 사지. 그 사람들 해당자로 몰려오면서 수요가 증가. 여기 움직이겠지. 수요가 우측으로 움직이면서 가격은 상승, 거래량은 증가. 틀렸네. 가격이 하락이 아니라 상승, 거래량 감소가 아니라 증가. 이렇게 이제 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이 부분도 유명하죠. 여기 보면은 이제 수요는 증가했어요. 공급은 감소했어요. 어떤 이제 실제 사례를 드는 것이 아니라 단순하게 얘네들 변했다고만 나오는데 이제 주의사항은 이게 조건이 주어졌을 때 방향이 이제 주어졌잖아. 얘는 우측 이동, 얘는 좌측 이동. 근데 크기까지 주어졌는지를 확인해 주시기 원칙이야. 크기까지 주어지고 만약에 크기가 차이가 나면 어느 건 판단하셔라? 큰 거에 번한 것만 생각하시면 되는데 지금 방향만 나오고 크기가 안 나왔죠? 경우수가 있지.
세 가지 경우가 있잖아. 이게 큰 거, 이게 큰 거, 같은 경우. 근데 결과적으로 이제 하나하나의 조합이니까 나중에는 뭐 지금은 다 정리가 되셨지만 하나하나 따지면은 수요만 늘어났다 그러면 가격이 어떻게 돼? 상승. 그럼 거래량은 증가가 일어나겠죠. 공급만 감소했다 그러면 가격은 상승, 거래량은 감소 이렇게 되죠. 수요 증가든 공급 감소든 얘네들은 무조건 가격은 상승시키는 요소이기 때문에 반드시 가격은 상승하죠. 대신에 거래량은 증가할 수도 있고 감소할 수도 있다 보니까 그 변화 방향을 알 수가 없다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될 겁니다. 가격은 반드시 상승, 거래량 변화 알 수 없다. 이거 맞지? 이게 이것도 옛날에는 단독으로 나왔는데 지금은 10초짜리 지문으로 내더라고. 그러니까 그만큼 실력이 많이 높아지셨다는 것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균형의 이동인데 역시 수용급은 에이스가 탄력성입니다. 그래서 탄력성 내용으로 출제원들이 많이 심혈을 기울이죠. 다만 작년에는 이제 탄력성도 나오긴 했지만은 작년에는 이제 그 유랑저랑 구분하는 거하고 아까 이제 수용수 다시 우측으로 움직이는 몇 개냐 이런 식으로 해서 변화도 잠깐 논했어요. 네. 그러면 탄력성에서 꼭 공부하실 것은 가격 탄력성도 잡아야 돼. 가격 탄력성은 가격이 변할 때 뭐하고 뭐 수요량과 공급량이 얼마만큼 변하는지를 나타내는 정량적 지표야, 정성적 지표야. 정량이죠. 수량으로 측정하는 거기 때문에 정량적 지표예요. 그래서 퍼센트 설명이 되잖아요. 그런데 결국 가격 탄력 두 개가 있죠. 수요 가격 탄력성과 공급의 가격 탄력. 근데 탄력성 크기다 보니까 산이냐 비타를 판단하는 기준은 무조건 뭐죠? 일 가지고 판단해야 돼. 그래서 탄력적이다 이렇게 나왔죠. 가장 전형적으로 내는 문제죠. 수요 가격 탄력 공식이 어떻게 되냐? 가격의 변화율에 대한 수요량의 변화율이죠. 이게 탄력적이라는 것은 얘가 1보다 크다. 1보다 크다는 것은 우의 분자값이 커야지 1보다 큰 값이 나오죠. 이때 국어적으로 잘 판단하셔야 돼. 가격의 변화율보다 수요량의 변화율이 이거보다 이것이 실제 시험은 여기다가 더 크다 작다 이렇게 표현하겠죠. 더 크다는 거니까 얘가 더 크네. 그 분자값이 큰 거니까 1보다 큰 값이 나오죠. 그러니까 뭐가 돼? 탄력적이다라고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런 경우수가 여러 개 있겠지. 이렇게 해서 OX 5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기본적인 것도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16번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1이다. 무슨 탄력적이야? 아니 탄력적. 그 가격이 아무리 변하더라도 공급량은 전혀 변하지 않는데 OX. X죠. 공급량은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가격이 상승했다 그럼 공급량은 증가하겠지. 가격이 20% 상승했다 공급량은 20% 증가가 되겠죠. 그러면 요거는 틀린 거지. 그러면 뒤에 있는 말을 살리고 싶어. 다 바꾸기가 어렵기 때문에 가격이 아무리 변하더라도 공급량이 전혀 변하지 않는 경우에 공급의 가격 탄에서 얼마가 돼야 돼? 0이 돼야 되죠. 0이 공급량이 0이면은 무슨 탄이야? 처음에 토지에서 자주 나오는 완전 비탄이죠. 얘가 아무리 가격이 변한다 하더라도 공급량은 전혀 변하지 않는. 그래서 저 이 완전 비탄의 경우 설명한 건데 단위 탄력적으로 설명했죠. 1이 아니라 0 이렇게 하셔야 돼. 이것도 많이 틀렸어. 그냥 진짜 속상해가지고 그냥 그것도 이제 이건 X 1이 아니라 0. 그리고 27번도 우리 시험에 나왔죠. 그리고 가격 탄력성하고 기울기라고 표현하는 거야. 서로 무슨 관계라고요? 역수관계, 역수관계. 그러니까 표현이 반대로 해야 돼. 수요든 공급은 똑같아요. 공급은 기울기가 클수록 공급의 가격 탄력은 커진다, 작아진다. 작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 어, 어. 이렇게 하면은 지난번에 이것도 많이 틀려서 그 탄력성 따지면 어느 게 더 탄력성이 커? A가 더 크죠. 기울기는 어느 게 커? B가 더 크죠. 기울기는 각도니까. 봐요. 이제 그렇게 탄력성이 커질수록 기울기는 점점 작아지는 게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수요도 똑같이 내는 거니까 잡아주시고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첨가하신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플러스 시켜야 될 것이 있어요. 같이 묶어서 나오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이제 마지막에 한번 보시고 하셔야 될
왜 똑같은 가격이 변했는데 왜 동일한 가격 변화에 대해서 수요량과 공급량이 변화가 물건마다 다르냐? 이게 수요와 공급의 가격 탄력성의 결정 요소죠. 수요의 경우에 탄력성을 다르게 만드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뭐라고요? 대체제. 대체제가 많을수록 더 탄력적이 된다. 그리고 이제 용도가 다양할수록 더 탄력적인, 기간이 길수록 더 탄력. 그런 게 보시고 공급의 경우는 결정적인 게 뭐야? 기간이 많이 나오죠. 기간 두 가지를 보셔야 돼요. 그냥 기간이 길수록 공급은 더 탄력적이 되죠. 그냥 기간은 뭐로 판단하셔라? 생산에 주어지는 기간. 주어지는 기간. 그리고 공급이 요거도 나오죠. 얼마 전에 나왔던 생산에 소요되는 기간. 단기가 더 탄력적이야? 장기가 더 탄력적이야? 장기가 더 탄력적이야? 단기가 더 탄력적이지? 소요된다는 말은 하나의 물건을 생산할 때 소요되는 기간. 그럼 기간이 짧을수록 더 빨리빨리 생산하니까 더 많이 생산할 거 아니에요. 요렇게 직접적 표현하는 경우 있고 요거를 이해하느냐를 표현하는 유명한 지문도 있죠. 그래서 기술 수준 나오잖아. 기술 향상에 빠를수록 공급은 더 탄력적. 왜? 생산 소요되는 게 더 짧아지니까. 여러분들 이제 소요되는 기간을 지금 단축시키셨죠. 하나의 주제를 이해하시는데 소요되는 기간이 처음 시작하실 때는 한 6개월 걸렸던 것이 지금은 3초 걸린 3초 이렇게. 그리고 더 많은 양 공부하실 수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용도 전환이 용이할수록 공급은 더 탄력적이죠. 용이하다는 것은 그만큼 소요되는 게 더 짧다는 뜻이고, 그리고 이제 정부의 규제가 복잡하고 심할수록 공급은 더 비탄이죠. 왜? 규제가 심하고 복잡하다는 것은 소요되는 기간이 더 길어진다는 거니까 신규 주택은 재고 주택보다 공급은 더 비탄. 왜? 생산에 소요되는 기간이 더 길은. 그런 식으로 이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아마 나올 겁니다. 이렇게 기본적인 내용이. 그리고 이제 역시 마무리는 이제 이해도죠. 이해도인데 그러니까 첫 번째 요것이 이제 의미가 있죠. 최근에 2년 연속 나오고 있는 건데 수요의 가격 탄력성하고 연관되는 게 공급자의 총 수입이죠. 그리고 세 가지 더 나왔어요. 바로 이해하셔야 돼. 수요의 가격 탄력 비탄력적일 때 나왔어요. 그러면 1보다 작은 경우 이렇게 내기도 하죠. 1보다 작다. 그럼 비탄이란 말이 나오는 순간에 A 부동산 관련되는 대체제가 많다 적다. 적다. 누가 유리하다? 공급자가 유리한 상황이야. 그런데 그 공급자가 A 부동산의 가격 올렸어. 성공 실패. 성공. 근데 질문이 수입으로 물어봤죠. 수입도 다 증가한다. 이렇게 내는 것이 마무리가 잘 되는 겁니다. 반대의 경우 생각하시고요. 29번에 보면은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0이다 이렇게 나왔죠. 무슨 탄이야? 완전 비탄이죠. 근데 내용이 뭘까 궁금한데 이것도 임대 수입이구나. 임대인이 임대료를 인상하더라도 전체 수입이 종종과 동일하다. 수입 변했어 안 변했어요? 안 변한 거지. 그건 OX. 이거 뭐하기 일보 직전이야? 이거 X지. 그쵸, 이게 손가락 푼 거죠? 손목 푼 거지? 이렇게 이건 X지 X. 가격을 만약에 다시 볼게요. 비탄이야. 그 얘가 1보다 작죠? 1보다 작으면 뭐예요? 가격 올리면 수입이 증가되잖아. 이게 만약에 탄력적 되면은 1보다 크죠? 대체제 많지? 그럼 가격이 올라가면은 A 부동산을 구매하는 사람이 다 다른 재화로 넘어가잖아. 수입은 어떻게 돼요? 감소하지. 근데 수입은 변하지 않았다 그랬죠? 그럼 어느 경우야? 단위 탄력적인 경우지. 단위 탄력적은 뭐예요? 0이 아니라 1이 되겠지. 이해되세요? 만약 0이면 어떻게 돼? 수요 곡선이 어떤 모양? 완전 비탄이니까 수직선이 돼야 돼요? 아니면 수직선이 돼야 돼요? 수직선 돼야 되죠? 만약 XZ다. 동영에서 풀었던 건 XZ 가격이 100원이에요. XZ 가격 수요량이 10개야. A점에서. 그러면은 이 사람이 A자를 XZ를 판매해서 전체 수입이 얼마냐? 1000원이죠. 근데 이 사람이 수요가 완전 비탄이란 말은 탄력성은 0이고요. 무슨 뜻이야? 대체제가 전혀 없죠. 독점이라는 거를 공급자가 알겠지. 그러면 자기 물건 말고 소비자가 선택 여지가 없구나. 비싸게 부르겠어? 싸게 부르겠어?
이때다 해가지고 비싸게 부르겠지? 얼마로 올렸어? 그 정도 올려야지. 1조로 올렸다 하더라도 수요량이 안 빠져나가죠? 수입이 얼마가 돼? 10조가 돼, 10조. 완전 비탄일 때는 가격을 올리잖아요. 그러면은 수요량의 감소량 로스 부분이 발생하지 않는 상태에서 상승에 따른 효과가 100% 수입 증가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0일 때는 가격을 올리면은 수입은 늘어난다 이렇게 표시해야 되는데 수입이 변하지 않았다는 것은 작년하고 재작년 연타로 나왔던 뭐죠? 단위 탄력적인 경우다라는 거를 생각해 주세요. 그래서 27번, 28번하고 29번이 요즘엔 출제자들이 조금 이제 그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공급자의 총 수입에 대한 테마가 되는 것이니까 확인해 주시고 그런데 이제 응용 중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게 균형이죠. 그래서 공급이 이제 이 균형이라고 나오는 순간에 준비를 하고 계셨던 걸 펼쳐 주셔야 되는데 탄력성을 결합시켰어요. 그러면은 공급이 완전 탄력제 이렇게 설명했잖아요. 그러면 이 조건에 맞춰서 공급선을 수평으로 만들고 수요선을 우하향으로 해줘야 되죠. 우리가 앞에 했던 이제 균형이 깨지는 경우인데 그건 둘 중에 하나가 변할 거야. 수요가 변할 수도 있고 공급이 변할 수도 있겠지. 근데 뭐가 변했다 그랬어? 수요가 변했다 그랬으니까 얘를 움직여야 되는데 우측으로. 그럼 가격은 변하지 않았고 뭐만 변했어? 거래량만 늘어났죠. 그래서 요거는 맞게 되는 겁니다. 그래도 이제 이게 아마 등장할 것 같은데 그런데 31번은 거꾸로 수요가 완전 비탄해놨죠. 수요가 완전 비탄이면은 수요 곡선을 수직을 해놓고 공고 곡선 어떻게 그려야 돼? 우상향으로 해놔야지 최초의 균형이 생길 거 아니에요. 이게 깨지는 모습이니까. 근데 뭐가 변했다 그랬어? 공급이 증가했다 그랬죠? 그럼 얘가 변한 거네. 어느 쪽으로? 우측으로. 그럼 가격은 하락 거래량은 변하지 않았다. 맞지? 바로 떠올라요? 한참 생각해야 돼. 바로 떠올라요. 그리고 이제 그 정답 많이 나왔던 그 유명한 이거죠. 수요가 증가했어요. 근데 방향을 가지고 헷갈리게 할까봐. 수요가 증가했는데 뭘 물어봤냐? 거래량 물어봤네. 당연히 수요가 증가하면 거래량은 늘어나겠죠. 방향은 제대로 되어 있구나. 근데 가운데 탄력성이 있어요. 탄력성이 있다는 것은 이거는 이제 크게 문제지. 탄력성이라는 게 방향이 아니라. 근데 비탄력적 해놨죠? 상대방의 공이 비탄일수록 가격을 논했어요. 가격은 어떻게 변해? 더 변하죠. 거래량은 덜 변합니다. 그래서 비가 더 비거덜이 이제 여기서 정답이 엄청 나왔었습니다. 연타로 많이도 나왔어요. 요거를 바로 생각할 수 있으시겠어? 예, 이렇게. 그리고 요거는 질문을 많이 받은 겁니다. 실제 시험에 나왔던 내용인데 우리 학원 분들이 특히 질문을 많이 하셨었어요. 근데 요게 이제 정부가 임대주택 공급량을 이게 기출 지문이니까 늘렸다 그랬죠. 이거는 어디서 나오는 내용이야? 공공임대주택 정책이죠. 정부가 임대주택을 늘렸을 때는 이거는 정부에 한 임대주택에는 공공임대주택이에요. 그럼 공급이 이제 늘렸으면 이제 배경이 어디에 미친 효과다? 민간 임대주택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설명이에요. 공공이 늘어났을 때 민간 시장에서의 임대료가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논리예요. 그럼 공급이 어쨌든 늘어났다는 뜻이니까 민간 시장 임대료는 어떻게 돼요? 하락하겠지. 근데 중요한 것은 탄력성은 방향이 아니라 크기죠. 하락폭은 더 작아진다고 돼 있죠. 그럼 가격은 더 변한다는 뜻이야? 덜 변한다는 뜻이야? 폭은 작아지는 거니까 덜 변한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지금 수요의 탄력성이 비탄으로 주어졌잖아. 수요가 비탄일수록 가격은 어떻게 변한다? 위에서 기본 모델이 있던 것처럼 더 변한다고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더 변하려면 하락폭은 더 작아지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해야 돼? 더 커질 것이다. 이렇게 표현해야 되지. 이 비가 더 비거덜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렇게. 상 출제원이 계산 문제 다음으로 좋아하고 있는 게 요거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이거를 판단할 수 있으신 분들은 아마 이제 오늘 문제 한 문제 맞히실 수가 있어요. 그건 X지 그래서 더 커질 것이다. 그리고 가격 탄력성으로만 내는 것이 아니라 수요 쪽은 가격 이외의 탄력성도 물어보죠. 두 개가 있잖아. 포도 탄력성하고 교차. 근데 지문보다는 그동안에 우리 중개사 시험 뭐로 냈냐면은 계산 문제로 냈었어요. 그래서 단계별로 하나씩 다 짚어봤는데
그러면 34번 같은 경우 수의 교차 탄력성 설명했네. 그럼 그게 1이래. 0보다 크대. 그럼 두 상품은 정상제래. x. 틀렸지. 우리가 교차 탄력성인데 정상제가 나오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지. 정상제는 소득에 한 내용이죠. 소득 탄력성이 0보다 크면은 이 재화 있죠. 두 상품은 이 재화의 성격은 정상 이렇게 하셔야 돼. 근데 교차가 0보다 크면은 두 상품 무슨 관계? 대체제 관계다. 이렇게 이제 판단하시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것만 나왔으면 좋겠지. 왜 안 나오고 있지? 안 나와, 안 나와. 이렇게. 우리 평가사 시험에 경제학 과목에 나오더라고. 우리는 이제 이런 문제가 계속 나오고 있잖아. 계산 문제로. 그러니까 앞에 있는 내용을 안다고 가정하고 드립다 내는 거야. 드립다 내면 우리 어떻게 하면 돼? 드립다 풀면 되는 거야. 이게 여러분 토요일 날 이제 3일 후에 보실 드립다. 이거 3번, 5번이네. 이거 6번 이런 식으로 해서 푸시면 됩니다. 이거는 우리가 그동안에 연습했던 가격 탄력성, 소득 탄력성, 교차 탄력성의 결합 문제죠. 가격과 소득 결합하고 가격과 교차, 그리고 이제 소득과 교차, 가격, 소득, 교차 다 결합한 내용들이 있었어요. 이거는 그중에 소득하고 이제 교차를 결합한 거죠. 다이렉트로 하셔야 단순히 수요량의 변화만 물어봤으니까 실제 시험 이게 단독으로 나오겠지. 수요량의 변화는 어떻게 될 것이다. 1, 2, 3, 4, 5번에 몇 프로, 몇 프로, 몇 프로 막 이렇게 나올 겁니다. 소득은 소득끼리 해야 돼. 토탈이 0.8이죠. 소득이 어디 갔어? 소득이 여기 있네. 소득이 5%가 변했지. 이제 크기니까 두 개를 곱해봐야 되죠. 그럼 소탄하고 소득을 곱하면 얼마가 나와? 4%가 나왔지. 그 다음에 방향. 소탄이 0.8이란 말은 얘는 0보다 크지. 그러면 이 아파트가 무슨 제라는 뜻이야? 정상제니까 뭐가 결정된 거다? 방향. 소득이 증가했네. 소득에서 아파트 수량도 증가네. 그리고 이제 교차가 이제 나왔지. 교차가 1.5다. 그럼 이제 크기. 단독이 8% 변했죠. 곱해버리면 되지. 그럼 몇 프로? 12%. 그 다음에 이제 방향 잡아야 되죠. 여기서 1.5란 말은 아파트랑 단독이 무슨 관계? 대체이제 0보다 크니까. 대체이제니까 방향이 결정된 거죠. 그럼 단독이 상승했지. 아니 이거 안 사겠지. 아파트로 몰려오겠지. 아파트 수요는 증가. 바로 계산이 돼요. 결국 크기는 이제 4% 증가, 10% 증가, 둘 다 증가네. 합쳐서 16%가 증가했구나. 이것은 정답이 16% 증가가 될 겁니다. 이거 푸는데 몇 초? 0.8초? 이 부분이 1분짜리지만 아마 시간이 그렇게는 안 걸리실 것 같아요. 그래서 수요응급에 대한 상당수 많이 어려워하시는 테마가 돼서 그 세 군데만 잘 극복하시면은 학교로는 무조건 다 60점이 넘어요. 60점이. 다 수요응급하고 하고 감평은 안 해도 되겠다. 두 군데만 넘기면 된다. 감평은 뭐 감정만 상하고 이렇게. 그리고 경제론에 대한 마무리가 경기 변동하고 거미줄 모형으로 이제 연결을 시키죠. 작년에 이상하게 둘 다 나오긴 했는데 그럼 작년에 경기 변동과 거미줄 다 나왔다는 것은 올해는 수용금만 낼 의도가 있나? 뭐 그렇게 생각도 갑자기 들더라고요. 경기 변동에 대한 내용은 주제가 4개가 있어요. 근데 측정 지표는 거의 정답 체크 안 하니까 먼저 경기 변동의 종류가 있지. 종류가 뭐뭐뭐뭐 몇 개? 4개 있지, 4개. 그 종류도 몇 번 물어봤어요. 순환적,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순환적 변동이죠. 그리고 뭐, 그 다음에, 아니, 항상 공부하실 때는 출제 빈도 수대로 공부하시는 게 좋아. 순환적 변동 다음으로 무작위적 변동이 나오잖아. 그리고 계절적 변동 나오고 가장 적게 나온 게 장기적 변동이죠. 그렇죠? 근데 여기 보니까 정부 정책 예기치 못한 사태 나왔지. 무작위적 변동에는 키워드가 2가지가 있어요. 예기치 못한 사태, 그리고 주기, 비주기. 비주기 이렇게 나와야 돼요. 얘를 무작위 뭐 맞네. 근데 우리가 사례를 들을 때 같이 물어보는 게 예기치 못한 사태 가장 많이 드는 게 뭐야? 정부 정책에 들게 되죠. 그거는 맞게 되고 그리고 이제 경제 성장을 원인으로 나타나는 변동이 있죠. 이게 무슨 변동이야? 단기적 변동이지. 계절이 아니라 경제 성장, 기술적 신 이렇게 표현하면은 얘네들은 장기적 변동. 장기적 변동 같은 말이 뭐죠? 추세적 변동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종류가 이제 가끔 나왔던 거 한번 해본 것이고, 역시 경기 변동에 대한 논리는 이제 특징하고 순환 국면상의 특징인데, 부동산 경기 변동은 주기도 길죠. 진폭도 크죠. 일반 시장에 비해서. 그리고 지역별로 같아야 달라요. 다르죠. 지역별로 상이하고 유형별로도 같은 지역에서도 조차도 유형별로도 상이하죠. 때문에 부동산 경기면 지역별 유형별로 무슨 평균치? 산술이 아니라 가중 평균치다 하셔야 돼. 근데 우리 시험 공부하시다 보면은 그 분야마다 산술 평균이냐 가중 평균이냐를 알고 있는지를 요구하는 테마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한 군데가 경기 변동에서 나왔었고, 또 한 군데는 그 투자론에서 기대 수익률 계산할 때 기대 실현 가능한 값들의 가중 평균치다. 그리고 계산 문제에 나왔었던 그 시상가액 조정하는 거 있죠. 시장의 좋은 단순한 산술 평균치가 아니라 무슨 평균치? 가중치다. 근데 학교는 전체를 관통했을 때 유일하게 산술 평균치로 나오는 파트가 있죠. 가중치의 산술 평균. 그게 어디라 그랬어요? 감정평가 어느 뭐 할 때? 공시지가 무슨 공시지가? 개별이야 표준지야? 표준지 공시지가. 표준 공시지가는 이제 누가 결정해요? 국장이 결정하기 전에 조사 평가를 의뢰하죠. 누구한테? 주리상의 감정평가 법인 등한테. 그럼 법인 등이 제출한 그 표준지 금액을 산술 평균으로 결정을 하죠. 그걸 결정하고 심의를 거치죠. 누구의 심의를 거쳐? 중앙. 심의를 거쳐서 공시하지. 거기가 산술 평균, 여기 다 나머지 가중치야. 그거 X. 딱 한 번 나왔었고. 그리고 역시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이 이제 이거죠. 국면상의 특징이죠. 여기가 무슨 국면? 회복. 여기가 항양 또는 호황이라 그러죠. 여기가 후퇴. 여기가 하양. 해상후하. 가운데 자르라 그랬죠. 뭐냐? 하양 여기야. 그러면은 오른쪽 국면은 누구 중시? 중개업자. 매수자. 여기는 옛날은 지금 무슨 가? 상한가죠? 그렇죠? 그러면서 하양 시장에서 매수인 중시 커지고 맞고, 옛날은 지금의 상한선 맞지? 또 상향 시장은 여기지. 누구 중시? 매도자. 옛날은 지금의 하한가. 이렇게 돼요.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으니까 상향 시장에서는 매도인은 거래 성립을 단기하겠어, 늦출하겠어? 늦출하겠죠. 다만 매수자는 빨리 살려고 그러지. 매수자는 단기를 한다. 그러다 보니까 매수자는 많은데 매도자가 적으니까 매도자 중시 현상이 되죠. 이거는 OX. X가 되지. 매도인과 매수인이 바뀌었죠, 지금. 네.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는 뭐로 넘어간다? 경기 변동. 아니, 경기 변동이 거미집. 거미집 모형 만약에 요즘은 어차피 수렴액이냐 발사이냐 이걸 구분하는 문제가 일방적으로 많이 내는데, 기본 개념은 여기서 중요한 단어를 체크하셔야 되죠. 거미집 모형은 누가 주장했어요? 에치켈이 한 거죠? 그쵸, 에치켈이. 그러면은 완전 경쟁 시장이 농산물 시장에는 적용이 안 되더라 라는 논리에서 그 당시 경제사주하고는 상반된 이제 현실을 밝혀낸 건데, 관찰에서 나타낸 건데, 이거지. 완전 시장 가격이 변하면 수요 공 즉각적으로 반응한다고 가정했는데, 근데 농산물 시장 그렇지 않았다 그랬죠. 가격이 변하면은 공급은 어떻게 돼요? 일정한 시간이 지나서 반응하고, 수요는 어떻게 반응해? 즉각 반응하지. 이거 여기까지 맞아요, 틀려요? 반대로 돼 있죠. 실제로 이렇게 나왔잖아. 가격이 변하면 수요는 즉각 반응하고 공급 일정 기간이 지나서 반응하더라. 그래서 공급하고 수요가 지금 바뀌었어요. 바뀌었는데, 그래서 가격이 변하면 결국 수요와 공급 반응하는 시간적 갭이 존재하죠. 이거를 중요한 키워드. 그래도 어쨌든 균형을 찾아가려고 노력하잖아. 시간이 걸리겠지? 그다음에 동태야, 생태야, 명태야. 동태. 이렇게 기출문제는 요거를 바꾼 적도 있었고, 동태를 정태로 나온 적도 있었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말장난이야 이렇게. 그래서 이제 요거를 이제 그대로 구현하죠. 구현한 이건 X고요. 구현한 것이 우선 이거지. 옛날에 경제학 과목에 나왔던 건데, 금기의 수요량 있죠. 금기의 수량은 언제적 가격에 반응하는 거야? 금기죠. 때문에 수요는 가격이 변하잖아요. 그럼 이거를 수요량도 그 시점에 즉시 반응합니다.
공급이 있죠. 공급은 금기의 공급량이야. 금기의 공급량은 언제적 가격에 반응하는 거야? 전기의 가격에 반응하는 거죠. 전기의 가격 수준에 의한 것이 한 단계 거쳐 그 다음 단계인 금기에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수요는 즉시 반응하는데 공급은 시차 반응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느냐를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동의당에서 시험에 옛날에 거미줄 모형에 의했을 때 금기의 공급량을 결정하는 것은 이렇게 물어봤어요. 보기 5개 중에 하나가 전기의 가격이야. 다만 우리는 이제 전기, 금기 이렇게 표현하는 게 함수적으로 어려우니까 그냥 잘 내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면서 거미줄 모형은 이제 역시 수렴형, 발산형, 순환형 구분하는 건데 항상 기준이 중요하죠. 수렴형으로 정리하시라 그랬어요. 수렴형이 되려면은 여기서 2가지 조건이 나오잖아. 탄력성은 어느 게 더 컸을 때? 수탄이 공탄보다 클 때. 근데 가격 탄력 기울기는 반대라 그랬으니까 기울기는 뭐가 더 클 때? 공기가 더 클 때. 그래서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 다 아시는 것 같아. 다. 근데 통계를 보면 정답들은 그렇지 않은데 이거를 단순하게 이제 탄력성 크기하고 기울기 값을 주어줘 가지고 판단하라 하는 경우도 물론 있어. 작년처럼. 그런데 우리 시험은 함수로 물어보는 게 끝판왕이죠. 함수로 물을 때 항상 뭐를 생각하셔라? 기울기로 이제 생각하시라 그랬는데 기울기가 뭐 앞에 붙는 기울기다? Q 앞에. 통일시켜야 되겠죠? Q하면서 공분 변데 이게 2P고 얘는 3P니까 통일이 안 됐잖아. 그럼 P로 통일시켜야 됩니다. P 앞에 오는 기울기니까 어디가 작지? 이게 조그매졌지? 이게는 이상하네. 이게 넘어가죠? 넘어가면 수키는 얼마 나와? 키는 2분의 1이고 그리고 3이 넘어가죠? 넘어가면 얼마야? 3분의 2가 딱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처음에는 충격적인 문제였는데 지금은 더 땡큐 문제가 돼. 마지막에 항상 어렵다 그랬어요. 2분의 1이 크냐? 3분의 1 크냐? 계산기 꼭 누르셔야 돼. 이거를 실제로 그 때문에 틀리신 분 계시다니까. 와, 아니, 순식간에 이게 더 큰 거 아닌가 해가지고 계산해 보면 이게 더 커. 공기가 더 크니까 이게 뭐예요? 수렴형이 찾으시면은 이제 정답이 되는 거다 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여기까지가 이제 학교론 제시된 총 8가지 주제 중에 2번째 주제까지 마무리된 거죠. 2번째 주제가 가장 정답률이 낮은 파트 중에 하나인 수용급이야. 수용급만 되면은 웬만하신 분들은 다 시점이 다 넘어가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경제론 파트고 이제 그 다음으로 시장론이 넘어가죠. 시장론의 번호는 10번대에서 이제 집중적으로 나오는데 시장론의 테마는 3가지가 중요하다 항상 인식해 주셔야 돼요. 시장의 특성하고 기대론 그리고 상호입지론 이렇게 정리를 해 놓으시고 나머지를 이제 패키지로 하시면 되실 것 같아. 조금만 주무셨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억이 다 나세요?